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1961년 5.16 군사혁명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년 전의 일입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은 우리 민족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저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그게 상식입니다. 서양의 귀족과 왕족은 다 거의 100% 군인입니다.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절 이후 약 800년 동안 무사 집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려시대 때 과거시험 제도를 채택을 하면서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1170년 고려 의종 때 문신으로부터 구박을 받던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중부의 난이라고 그러죠. 무신난을. 그 뒤 약 100년 동안 고려 시절에도 무신 정권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몽골이 침략을 하면서 그 무신 정권이 무너집니다. 몽골 침략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무사 집권 체제가 오래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합니다. 인종적으로도 그리고 한자 유교 문화권이라는 점에서도.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일본은 약 800년 동안 무사 집권 시대가 이어졌고 한국에서는 그 800년의 한 700년 정도는 문신 집권, 즉 그를 아는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쳐가지고 권력을 잡고 행사하는 주로 조선조입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이어져 가지고 무신 집권의 일본과 문신 집권의 한국의 운명이 달라진 거죠. 그 결과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걸로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흔히 군인들이 뭐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사를 제대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아주 좁고 좀 동떨어진 생각이란 걸 알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군사 문화를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문민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문민정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민이라고 하면 군인을 배척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정부를 하면 몰라도 문민정부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군인은 정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국군은 뭐가 됩니까? 이런 문민정부란 말을 태연히 썼던, 그래서 그 시절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육해공으로 그냥 나왔어요. 배도 뒤집어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지하에서 폭발 사고 나고 그러다가 드디어 경제가 휘청해가지고 외환 위기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무슨 사고가 나기만 하면은 군사정부 탓을 하곤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1961년 5.16 군사혁명은 우리 민족사에서 791년 만에 군인이 처음으로 집권을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0년이 갔습니다. 30년 동안 군인 출신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인이 새 역사 창조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그 덕분에 자립경제, 자주국방이 가능해지고 그 덕분에 중산층이 생기고 그 덕분에 이제 우리도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는 민주화의 욕구가 생기고 그리하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직선제를 수용해가지고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즉 군인 대통령 세 사람 치하 30년 동안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했습니다. 군인들의 이런 결정적인 역할은 20세기에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한국의 국군 이 정도 아닐까요? 국군은 그동안에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감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무력의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군대, 위대한 국군이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등장한 날이 바로 62년 전 1961년 5.16 군사혁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을 게 아니라 5.16 근대화 혁명 정신을 넣는 게 올바른 역사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5.16에 대해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5.16에서 가장 다행스러웠던 장면이 뭐냐면은 5.16 때 군인과 군인들이 다소 마찰을 일으킨 것은 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5.16이 무혈 군사 쿠데타였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피를 흘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5.16 때 피를 흘렸으면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악에 받쳐가지고 또는 겁이 나서 그 뒤에 더 피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몇 사람 다친 사람은 있지만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잡는 것도 참 드문 일이고,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12대를 향해서 총 한 방 쏜 적이 없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이게 한강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10만 명 죽이고 100만 명 죽이고 해서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10만 명, 100만 명 죽이고도 근대화 혁명에 실패해가지고 아직도 전 근대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저 미얀마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5.16이 무혈 군사혁명이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흔히 좀 배웠다는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 중에서 저는 이들을 배운 무식자라고 좀 혹평하기도 하는데, 박정희가 왜 경제개발에 성공했을까? 여기에 점수를 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5.16을 일으켰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경제발전에 성공했다.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소위 배운 무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면은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것 아니냐. 아니, 장기 집권하면서 경제 발전하는 데가 그게 예외입니다. 장기 집권하면 경제도 망하고 민주주의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박정희를 비하하는데, 그럼 박정희는 5.16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5.16을 크나큰 자부심으로 생각했습니다. 5.16을 아주 자신의 신념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5.16하고 유신 선포를 사과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되려고 아버지를 저렇게 팔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딸이 아버지 대신 사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아버지 박정희는 5.16과 유신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딸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불효 아닙니까? 불효.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어요. 1976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일기를 썼습니다. 5.16 혁명 15주년, 15년 전 오늘 새벽에 이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기울어져 가는 국군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고 골기했다. 오늘 새벽 동력이 틀 무렵 혁명군 부대가 결사의 각오를 굳게 간직한 채 새벽바람 찬 이슬을 마시며 숙연히 한강대교를 도강했다. 고요히 잠든 수도 서울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 바뀌는 이 순간까지 정막 속에 초여름의 피곤한 잠을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패와 부정과 무능과 안일, 정체와 무기력으로 기식암암하던 이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와 소생의 숨소리가 흘러나오고 몽롱한 깊은 잠결에서 잠을 깨고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5시 국영방송을 통해서 혁명 공약이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 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새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혁명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줄기차게 진행 중에 있다. 가지가지의 고난과 저항과 회의, 포, 폄을 들어가면서 5.16의 완성은 우리나라를 선진공업국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달성하여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야만 한다. 1980년대 초에는 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드디어 달성이 됐습니다. 아주 예언적인 일기입니다. 5.16의 여러 점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은 요 한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인이 집권한 791년 만의 최초의 일이었고, 군인이 한국 역사 발전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기관차 역할을 한 것도 참 신라 통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계급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 이 나라를 끌고 갔던 사람들은 다 먹물먹은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들이었어요. 창백하고 비판에는 선수지만은 건설에는 바보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집권하자 분위기가 싹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5.16을 전후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더구나 40대 젊은 지도자가 나오니까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고 사회에 기각이 서고, 그리고 야 이제 좋은 지도자를 만났으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부자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장교들이 각 정부 부서의 요직을 맡고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배운 새로운 조직 운영 기술을 우리 정부기관에 도입을 해가지고 정부기관이 아주 효율적으로 바뀌고 하던 그 생동하는 분위기가 생생한데, 무엇보다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5.16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30대, 40대 장교였습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동시에 계급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저 뒷전에 밀려 있었던 기업인과 과학자와 기술자가 이제 군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역사 창조의 주력군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와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지금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산업공상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선조 시대의 사자는 과거시험 합격자인데, 요사이 한국에서 사자라고 하면은 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도 하고 거기에 기자들이 붙고 비판적 지식인이 따라 붙고 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냐 하면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김남국의 최근 소행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의 소행과 그 같은 비슷한 나이에 바로 62년 전에 5.16 주체 세력의 핵심이었던 김종필, 청년장교 김종필과 김남국 딱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군인과 이 먹물 먹은 사람들의 수준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역사 창조의 주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역이 바뀌었는데 다시 또 이게 한 바퀴 더 바뀌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군인 출신,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는 지금 대변인이 없습니다. 이들을 대변해 줄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세력, 주사파, 좌익 운동권 등등 이런 사람들이 군인, 기업인,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를 억누르면서 이 권력 관계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군인들이 나올 수는 없죠.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근사한 국가 지도부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배부르다가 보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자주국방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미국한테 자주국방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은 아웃소싱 해가지고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군인도 국민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고심해야 되는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피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쟁 또는 내전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제정신을 차린다는 게 이 역사의 큰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전쟁 다음에는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오래 계속되면은 분열이 된다. 그럼 다시 전쟁을 부른다. 전쟁이 나면은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 그래서 또 평화가 계속된다. 그러다 보면 또 분열이 생기고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전쟁을 부르게 된다. 이런 순환 구조에서 지금 한국은 어디에 와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5.16으로 발전시킨 나라의 국력이 지금 피크에 도달해 와 있습니다. 피크에 와 있을 때가 위험하죠. 항용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후회할 길밖에 없다.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항용유해의 그 피크 타임에서 있다면은 이제부터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